안녕하십니까.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에 일하고 있는 양태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 한EU FT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을 맞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FTA 무역종합지원, FTA 지원 정책은 각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체계적이고 좀 더 디테일한 FTA 컨설팅이 되지 못했고요. FTA 지원도 보다 효율적이지 못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달부터 민관 합동으로 FTA 무역종합지원센터가 출범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역협회, 코트라, 그다음에 대한상공회의소, 그리고 직영부, 기재부, 관세청, 중소기업진흥청, 그리고 관세사,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FTA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소속은 지금 FTA 현장 지원실로서 기업에서 FTA로나 FTA 활용에 의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 FTA 현장 지원실을 통해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종별 FTA 활용 체계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하였고요. 그리고 전문가들로서 FTA 활용망, 지원망도 구축, 그리고 산업단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FTA 활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의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HS 코드, 그리고 관세율, FTA 원산지 결정 기준, FTA 활용 정보 원스톱으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다음으로 보시면 이 FTA 활용뿐만 아니라 FTA 진행하시다가 의무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 인터넷 상담센터로 질의를 남겨주시면 여기 저희 센터에 있는 관세자분들끼리 친절하게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보다 신속하게 답변을 원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콜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24시간 언제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FTA 무역종합센터가 나온 이래로 월 평균 한 400건 정도를 저희가 콜센터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콜센터 답변은 각 관세사 업체별로 관세사가 전담이 되어 있거든요. 관세사가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에는 직접 업체를 방문해서 FTA를 보다 활용할 수 있게 저희 컨설팅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 맞춤형으로 관세사나 회계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FTA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짚어주시고, 그리고 원포인트 강의 형식으로 어떻게 하면 이 FTA를 해결할 수 있는지 솔루션까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 전부 다 나가서 컨설팅을 해드리면 좋은데 인력 문제로 인해서 저희 대형 관세법인과 회계법인과 컨소시엄을 맺어서 보다 지방에 있는 업체들은 보다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 맞춤형 컨설팅의 내용으로는 업체별 수출부품 품목분류 및 원산지 판정을 중심으로 원산지 증빙 및 유지 관리, 그리고 원산지 관리 시스템 활용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 맞춤형 컨설팅의 특징은 기업이 오케이 할 때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자격은 중소, 중견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수출자와 그리고 벤더, 협력업체가 함께 신청할 경우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해서 신속하게 컨설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지금 5월 23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한 230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한 80여 개 업체는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저희 FTA 무역지원센터 홈페이지로 찾아오셔서 직접 사업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사업 신청을 하셔도
그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는 그 FTA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는데 모두 다 수기로 작업하다 보니까 인력적인 문제랑 전문성인 문제가 많이 부딪힐 텐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KT넷에서 개발한 FTA 코리아라는 시스템을 설치해드리고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 컨설팅까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그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이상으로 하고요. 다음에 FT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FTA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FTA 관련된 그 강의를 들어보신 분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계시면 좀 손 좀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한EU FTA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FTA 협정이 발효돼서 FTA 관련 강의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한EU FTA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좀 어렴풋이는 전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FTA가 뭐냐? 간혹 수출업체가 저희 쪽으로 문의를 오십니다. FTA 저희가 EU 쪽으로 수출하는데 한EU FTA 협정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문의가 오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은 거의 반만 맞는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EU 쪽에서 관세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게 FTA인데요. 이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의 그 본질적인 내용을 보면 자유지만 이 자유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즉 우리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이 물품이 한국산임을 수출자가 증명을 해주면 EU 쪽에서 특혜 관세를 부여한다는 게 FTA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월 현재 8개의 협정이 체결이 돼서 발효가 되고 있고요. 국가로는 45개국과 FTA 협정이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터키,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FTA 협상 타결은 다 이루어졌지만 국내 비준이 통과되지 않아서 아직 발효는 안 됐고요. 조만간 하반기에 FTA 발효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호주, 멕시코, 캐나다, 뉴질랜드, 걸프만 연합 국가들과 FTA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중국, 일본, 한중일, 말레이시아, 그리고 브라질이 속한 메르코스, 인도네시아와 FTA 협상을 체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게 다 체결이 된다면 2013년 이후 FTA 체결국 간의 교육 비중이 한 80%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FTA 협정의 범위인데요. FTA 협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경제협력, 투자 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주로 그 무역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품무역에 모든 포커싱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상품무역에 대한 거는 그 협정국에서 세율이 얼마큼 되느냐, 관세 철폐 계획이 어떻게 됐느냐, 원산지 결정 기준이 어떻게 됐느냐 이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FTA를 어떻게 활용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손해가 가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FTA는 한마디로 보시면 양날의 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만 활용하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잘못 활용한다면 오히려 자기한테 칼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 후 직접 수출하신 업체가 가장 큰 FTA 혜택에 놓여지게 되는데요. 일단 상대 수입자, EU국 수입자한테 우리가 원산지 증명서를 끊어주면 상대 EU 수입자는 FTA 그 관세만큼 혜택을 자기가 바로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수출하는 물품이 유럽 쪽에서 관세율이 4%라고 했을 때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끊어줘서 수입자한테 주면 수입자는 자기가 베너핏으로 4%만큼의 이익을 창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이 EU 바이어들한테 그만큼 매력적이게 느껴지는 거고요. 간혹 이렇게 그 원산지 증명이 잘 되신 수출자들은 이게 가격 협상에
근거 자료로도 많이 활용해서 가격 인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FTA 체결. 해서 원산지 증명서 끊어줄 테니 그만큼 너네가 이익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익을 볼 수 있게 가격을 올려다오. 이런 식으로 가격 협상을 많이 하고요. 수입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업체는 EU 국가에 있는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끊어주면 그만큼 그 관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거고요. 우리나라 관세율이 기본 세율이 8%입니다. 100만 원짜리 수입했을 때 우리나라는 한 8,000원 정도의 관세를 내는데요. 이 8,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코스트 다운이 되는 거죠. 원재료 같은 경우 유럽에서 수입했을 경우 관세율만큼 바로 원가 절감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생산 후 간접 수출 부분도 이득이 있고요. 수출용 원재료 납품하시는 업체들도 물론 같은 이유로 이득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잘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데요. 원산지 사후 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줬는데 이게 맞는지 일단은 수입 통관 당시에는 무조건 수리를 해줍니다. 사후 심사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수입세관은 그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적인 요건만 검토를 하고 나중에 이 진위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후에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산지 사후 검증인데요. EU 국가 같은 경우에는 간접 검증 방식으로서 수출국 세관, 즉 우리나라 세관이 수입국 세관을 대신하여 원산지가 맞는지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증 절차는 일단 보면 EU 쪽에 있는 수입세관이 수입자로부터 조사 대상자를 선별을 해서 이 물품이 한EU FTA 체결한 후 수입이 급증하였더라. 이게 한국의 유통 구조를 봤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판정을 하면 EU 쪽에 있는 수입자로부터 수출자가 보내준 원산지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라. 다시 그래서 형식적인 내용을 검토를 하고요. 검토 결과 검토를 했는데 뭔가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쪽 한국 쪽 수출국 세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 쪽 수입 세관은 다시 수출자 생산자로부터 원산지 내용을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검증 내용을 다시 수입국 세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원산지 사후 검증 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가 반드시 보관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이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불인정하도록 협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가 불인정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산지 검증이 실패가 되고요. 원산지가 해외 세관에서 원산지를 불인정하게 됩니다. 즉 EU에 수입되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대해서 이거는 한국 게 아니다라고 판정을 내려서 해외 수입자가 이득을 본 관세 부분에 대해서 추징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추징을 들어가게 되면 해외 수입자는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자나 생산자 쪽으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잘못 끊어줬으니까 그만큼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니네가 보상을 해줘라 해서 구상권을 행사를 할 거고요. 수출자 만약에 단순 구매를 해서 수출하는 경우라면 생산자로부터 수출자가 다시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런 그 재반의 절차를 거쳐서 생산자까지 리스크가 전가가 되게 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관세 이득 부분에 대해서만 추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 나라에서는 행정적 제재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 부정 발급했을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 교부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과 과태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FTA 그 협정별 추징액인데요. 2006년에는 저희가 FTA 체결 국가가 EFTA 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도에는 추징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요. 2008년도 저희 나라가 어느 정도 FTA가 체결이 꾸준히 이루어졌고 EFTA 체결
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어느 정도 관세 세이빙 금액이 누적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후 검증이 들어갔고요. 추징액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지금도 2009년, 2010년도, 2011년도 이 FTA 사후 검증에 대한 추징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이거에 비해 지금은 한 3배 정도 증가한 추세입니다. 이렇게 베너핏과 리스크가 존재하는 FTA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국가로 수출할 것인지, 이 국가가 어떤 FTA 적용을 받는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유럽 국가라고 해서 모두 한EU FTA 적용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한EU FTA가 적용되는 국가는 아일랜드, 영국, 덴마크를 비롯한 27개국이고요. 여기에는 모나코, 산마리노, 안도라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이 나라만 한EU FTA가 적용이 가능하고요.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한EU FTA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에는 한 터키 FTA가 적용이 되는데 한 터키 FTA는 아직 발효는 안 됐습니다. 이 FTA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다 이렇게 국가가 다 FTA 체결했으면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텐데요. 각 FTA 협정마다 협정문 내용이 다 다릅니다. 즉 어떻게 FTA를 적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물품의 원산지가 어딘지에 대한 기준이 각 FTA마다 조금씩 상이해서 해당 협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되는지도 각 협정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위스로 수출을 하는데 한EU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줬습니다. 그러면 EU 스위스 쪽에서는 협정 적용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EFTA 원산지 증명서를 가지고 한EU FTA 적용을 가능하느냐, 그것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맞춰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인증 수출자인데요. 아까도 어떤 업체가 문의를 했는데 EU 쪽으로 수출하려면 반드시 인증 수출자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 대답은 아닙니다. 인증 수출자는 EU 쪽으로 수출하신 분들 어느 분이나 EU 쪽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 수출자라는 개념은 한EU FTA 적용을 받기 위한 가장 첫 단계거든요. 한 걸음을 내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한EU FTA 같은 경우에는 6,000유로 초과하여 수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에 인증 수출자 넘버를 기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데 원산지 증명서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증 수출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느냐? EU 쪽에서 협정 적용이 안 됩니다. 하지만 6,000유로 이하 수출할 경우, 샘플 이런 거 나갈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자가 인증 수출자가 아니라도 한 EU 원산지 증명서만 제대로 발급을 해주면 원산지 FTA 협정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 개념은 어떤 거냐면 6,000유로가 초과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인증 수출자 넘버를 기입을 해야 되는데 6,000유로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인증 수출자 넘버를 생략해도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안 받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생략해도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즉 6,000유로 이하로 수출하더라도 그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판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증 수출자의 개념은 인증 수출자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EU 국가에서 무조건 무관세 혜택을 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단 인증 수출자는 한 단계 요건을 충족했을 뿐이지 그 물품에 대해서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모든 혜택을 인증을 받았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인증 수출자를 받았다고 해서 EU FTA 적용을 받긴 받는데 수출하신 품목에 따라서 HS 코드에 따른 세율에 따라서 관세가 차등으로 적용되는 품목이 있고
무과세로 적용되는 품목이 있음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 수출자도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인증 수출자 제도가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업체별과 품목별 인증 수출자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업체별은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이 HS 코드 단위로 다양하고 모든 국가에 대해서 적용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업체별 인증 수출자를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은 EU뿐이고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이 HS 코드별로 한 3, 4개다. 그러면 품목별 인증 수출자를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수출자를 아까 간략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인증 수출자는 쉽게 말해서 인증 범위 내에서 혜택이 부여가 되는 거고요. 품목별 인증 수출자는 그 품목별 인증 수출 해당 FTA 협정에 대해서만 인증 수출자 혜택이 주어지는 거고요. 품목별로 받았을 경우에는 EU 쪽으로 수출하다가 아세안 국가로 해서 인증 수출자인데 혜택 볼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아닙니다. 업체별은 모든 협정,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인증 혜택이 부여가 됩니다. 인증을 받더라도 원산지 판정은 업체 책임하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증 수출자의 개념은 세관에서 인증을 해주는데요. 개념은 어떤 거냐? 세관에서 그 수출업자가 원산지 판정에 어느 정도 솔루션을 갖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준 것 뿐입니다. 니네가 원산지 판정, 원산지 증명서 끊어온 게 100% 정확하다라고 세관에서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요. 니네 업체 정도 같으면 원산지를 스스로 판정할 수 있겠다라고 세관에서 인정해 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원산지 판정이 잘못됐을 때는 세관에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증을 받더라도 서류 보관, 그리고 원산지 사후 검증 책임은 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증 수출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세관으로부터 받는다고 하는데요. 인증 수출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관할 본부 세관이 있습니다. 관할 본부 세관으로 신청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업체 소재지가 서울이다 하면 서울 본부 세관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 소재지가 경기 인천이다 하면 인천 세관으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각 본부 세관으로 신청을 하면 그 인증 신청 시에 구비 서류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서류들을 다 구비하셔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이 프로세스대로 인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업체별하고 품목별이 나눠졌는데요. 업체별은 모든 협정에 대해서 혜택을 부여하다 보니까 심사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프로세스, 스페셜리스트, 서류 보관, 법규 준수도까지 모두 다 보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품목별 인증 수출자 심사 기준인데요. 품목별은 아까 업체별보다 심사 기준이 다소 적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품목별은 해당 품목에 대해서만 그 인증번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소 업체별보다는 인증받기가 좀 수월한 편입니다. 이렇게 인증 수출자까지 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저한테 또 전화가 오겠죠. 우리 한EU FTA 인증 수출자 받았는데 왜 협정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저희 쪽으로 다시 문의가 오십니다. 인증 수출자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FTA 협정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또 한 단계를 거쳐셔야 되는데요. FTA 협정 적용 요건을 모두 다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FTA 그 적용 요건인데요. 직접 운송 원칙, 원산지 요건,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 절차적 요건을 모두 다 충족을 하셔야만이 수입국에서 FTA 협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접 운송 요건은 최악 당사국간에 직접 운송될 것을 요건을 하고 있고요. 원산지 요건은 해당 HS 코드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을 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원산지 증명은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제대로 끊어줬느냐. 그리고 절차적 요건은 수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FTA 적용 신청을 세관에 했는가 이 절차인데요. 이 모든 걸 충족을 해야만이 앞에 인증 수출자도 받고 이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만이 FTA 협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FTA 원산지 결정 기준 적용 절차인데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만약에 FTA 컨설팅을 나가게 된다면 컨설턴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수출 물품에 대한 품목 번호부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품목 번호는 HS 코드인데요. 수출 물품에 대해서 어떤 HS 코드를 활용하느냐, 그거부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 HS 코드별로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다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쌀로 분류되는 HS 코드는 우리나라에서 완전 생산돼야만이 메이드 인 코리아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조립만 해도 원산지를 한국으로 할 수 있더라. 이런 HS 코드별로 그런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협정별로. 그래서 가장 먼저 시급하는 게 수출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 분류입니다. 만약에 이 품목 분류가 다를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달라지게 되고 그에 대해서 원산지 판정도 왜곡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사후 검증 시에 원산지가 뒤바뀌게 되는 큰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품목 분류를 아주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품목 분류를 바탕으로 대상 협정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해 봤는데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을 못 하겠더라. 그러면 원산지 보충 기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직접 운송 원칙까지 충족을 하는지까지 검토를 해서 최종 원산지가 한국이라고 판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품목 분류, HS 코드, 아까부터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 HS 코드인데요. 이 HS 코드가 뭐냐? 저희 나라는 혹시 이런 HS 코드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무역을 하시는 분들이면 저희 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6자리까지는 세계적인 공통이고요. 각 뒤에 4자리는 국가마다 3자리를 쓰느냐, 2자리를 쓰느냐, 11자리를 쓰느냐 각기 다릅니다. 저희 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2개는 류라고 합니다. 챕터라고 하고요. 앞에 4개를 헤딩, 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6자리를 서브 헤딩, 소호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 용어는 좀 이거 하나만은 좀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원산지 결정 기준 할 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산지 결정 기준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지금 일반 기준과 품목별 기준이 있는데요. 일반 기준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완전 생산, 충분 가공, 직접 운송 원칙, 그다음에 보충 기준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HS 코드를 체번을 하시고 가장 많이 보는 게 이 품목별 기준입니다. HS 코드에 따라서 세번 변경 기준인지, 부가가치 기준인지, 가공 공정 기준인지, 조합, 선택 기준인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번 변경 기준이 뭐냐? 아까 제가 이 HS 코드 10자리를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 HS 코드가 변경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즉, 비원산지 재료의 HS 코드와 완제품의 HS 코드와 비교하여 일정 단위 이상 변경된 경우 변경이 이루어졌으면 한국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세번 변경 기준입니다. HS 코드는 구성 체계가 일정 가공 원재료를 들여와서 일정 가공을 하게 되면 HS 코드가 변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공 단계에 따라서 완제품의 재질, 용도, 기능에 따라서 HS 코드가 변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플라스틱 폴리머를 들여와서 폴리머 사출물을 만들었을 때 폴리머랑 플라스틱 사출물은 HS 코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세 번이 변경이 됐다는 거죠. 세 번 변경 기준도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류, 앞에 2자리가 변경될 것을 기준으로 하는 다른 류에 해당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이렇게 원산지 결정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흔히 약어로 CC라고 하고요. Change of Chapter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4단위가 변경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 다른 호에 해당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거는 4단위 3번 변경 기준만 충족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약자로 CTH, Change of Tariff Headin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호 변경 조건인데요. 이건 6단위 HS 코드가 변경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가가치 기준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세 번 변경 기준이 한이 FTA에서 90%에 해당되는 물품이 전부 다 세 번 변경 기준입니다. 나머지 10% 부분에 대해서는 세 번 변경 기준도 일어나고 부가가치도 충족해야 된다는 결합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만 규정된 품목들이 한 10% 정도 있습니다. 이 부가가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얼마 정도의 부가가치가 창출이 됐는가를 판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가가치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RVC법이라고 해서 영내에서 얼마나 부가가치가 창출됐는가를 측정을 하는 거고요. 비원산지 재료의 비율을 측정하는 MC법이 있습니다. 즉 이거는 우리가 생산하는 물품 중에 그 비영내산 원재료, 즉 수입산 원재료가 얼만큼 가격 포션에서 얼만큼 차지하는가를 산출하는 겁니다. 그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 결정 기준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40% 이상의 영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해서 RVC 40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유럽권 국가는 그 수입산 원재료가 수출하는 물품 가격의 몇 % 비중을 차지하는가에 따른 MC법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MC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EX웍, 공장 출고 가격에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얼만큼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렇게 산출 방법입니다. 이게 산출해서 몇 %를 충족하면 된다, 몇 % 미만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EU와 EFTA가 MC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유럽 같은 경우에는 수입사 함량 기준으로서 MC법을 활용해서 부가가치 이율을 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그 EX웍 가격, 공장 출고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복잡한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로써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 쪽으로 FTA 컨설팅을 신청을 하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공공정 기준인데요. 그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의류 수출할 때 원산지 결정 기준을 아까 세 번 변경 기준과 더불어 가공공정까지 충족을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공공정은 이 해당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반드시 이 가공공정은 한국에서 거쳐야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달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즉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류를 만들 때 여기에 사용된 원사부터 한국 거를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물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의류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세 번 변경이 충족이 되더라도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즉 원사부터 직물, 의류까지 만들어야 한국산으로 인정이 되고요. 반드시 재단 봉제 이 과정을 한국에서 수행해야만이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얀포워드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EU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어뷰리 포워드라고 해서 직물부터 한국에서 생산이 되면 원산지를 한국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재단 봉제 과정도 한국에서 거쳐야 되고요. 분야별 그 특례 규정인데요. EU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실 게 칠레, 아세안, 미국, EFTA, EU, 인도 이 해당 국가마다 다 틀리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EU, FTA 그 원산지 판정 결과 한국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왜 미국은 안 되느냐? 당연히 한국 아니냐? 하지만 원산지 결정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미국 FTA 원산지 결정 기준에 있어 다시 한번 판정을 해봐야 됩니다. 즉 EU로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 쪽으로 수출할 때 이게 원산지가 한국이 되느냐?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조건 한국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원산지 판정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가? 한 EU FTA와 한 EFTA 같은 경우에는 각 협정마다 발급 방식이 다 상이한데요. 한식, 그다음에 아세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EFTA,
EU 같은 경우에는 자율 발급 양식이라고 해서 수출자가 정해진 양식, 정해진 문구만 특정 서류에 입력만 하면 그게 원산지 증명서가 되는 방식입니다. 수출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발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산지 판정해서 이게 한국이 맞다 하면 원산지 증명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양식은 송품장 신고 방식인데요.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 그 다음에 인도증서, BL 이와 같은 서류에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신고 문헌만 입력을 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원산지 증명서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원산지 자율 발급 절차인데요. 이거는 협정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내법상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보면 원산지 신고 문헌이 있고 밑에 보면 작성자 서명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서명권자, 지정된 서명권자만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명 카드를 비치를 해야 되고요. 서명권자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서명권자를 대표 CEO가 하도록 돼 있는데 워낙 보다 보니까 업무 담당자가 사인을 했습니다. 이게 원산지 증명서로 효력이 있느냐? 효력이 없습니다. 지정된 자만이 서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지정된 자만이 사인을 해야만이 원산지 증명서로 효력을 갖고요. 그 다음에 증명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를 발급을 했으면 증명서 관리 대장에 언제 어떻게 어디로 나가는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했다라고 이렇게 증명서의 관리 대장이 남겨주셔야 됩니다. 이게 한EU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이 문구만 들어가면 원산지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 문구가 아까 말씀드린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인도증서, 딜리버리 오더, 그 다음에 BL 등의 기입만 되면 원산지 증명서로서 효력이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인증 수출자 넘버를 바로 여기 기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Customs Authorized Number 해서 1번에 기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2번은 KR 또는 코리아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인보이스 상에 기입된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누가 발급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프랑스에 있는 판매자와 수출자가 저희 나라와 매매 계약을 받고 물품도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직접 수입이 될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행자, 즉 인보이스 상에 원산지 신고 문헌을 기입할 수 있는 자는 프랑스 소재의 판매자, 수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증 수출자는 당연히 여기 판매자와 수출자가 되는 거고요. 발행 방식은 인보이스 또는 패킹리스트 등의 원산지 신고 문헌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이러는데요. 프랑스 소재에 있는 본사에서 싱가포르에 아시아 국가 총판을 내놓습니다. 즉 물류기지를 여기 매매 계약은 아시아 판권은 싱가포르에 있는 지사가 갖고 있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수입자와 싱가포르에 있는 수출자, 즉 오퍼상이 되겠죠. 오퍼상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싱가포르에 있는 지사가 다시 본사로부터 물품을 다시 의뢰를 해서 물품은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인보이스 발행은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원산지 증명서를 누가 발급을 해줘야 되느냐? 여기서 어떻게 무역의 개념을 보면 수출자는 싱가포르이 되는데요. 한EU FTA에서는 협정 당사국에 소재한 수출자만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자는 프랑스 소재 수출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되는 거죠. 원산지 증명서 발행자도 이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인증 수출자 넘버를 가지고 싱가포르에 있는 수출자가 자기가 발행한 인보이스상에 얘 인증 수출자 넘버를 기입해서 한국으로 보냈다. 그러면 한국의 수입자는 한EU FTA 협정 적용이 어렵습니다. 아예 못 받습니다. 이럴 경우 한EU FTA 적용을 받으려면 인보이스는 이쪽으로 받으시고요. 패킹리스트는 프랑스 소재에 있는 이 수출자로부터 인증 수출자 원산지 신고 문헌과 인증 수출자 번호를 기입한 원산지 증명서를 받으면 협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패킹리스트에 원산지 신고 문화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의의 FTA 적용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저희 나라 수출자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수출자는 단순히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수출하는 역할만 하고 생산자가 따로 있다. 우리는 완제품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생산업체가 인증수출자 넘버가 있는데 얘의 인증수출자 넘버를 가지고 우리가 기입해서 이쪽으로 수출하면 EU FTA 협정 적용이 가능하느냐? 협정 적용이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업체가 인증수출자를 받으셔야 되고요. 인증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생산업체로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업체가 만약에 제공이 어려울 경우 이 수출업체의 소재에 있는 본부세관에 이 생산업체가 관련 자료를 직접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수출자를 받아서 수출해야만이 수입자가 FTA 협정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유럽 쪽으로 바로 수출이 되느냐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원칙은 우리나라에서 EU 쪽으로 직접 수출된 물품에 한해서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리적 운송상의 이유, 즉 우리나라는 오스트리아에 소재하는 회사인데 항구가 없어가지고 독일로 물품이 운송이 됐습니다. 독일에서 다시 트레일러로 오스트리아로 수출이 됐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리상 운송상의 이유이기 때문에 단순 경유 시에는 직접 운송으로 간주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프랑스에 있는 수출자가 싱가포르의 그 보세 창고에 물품을 담아놨다가 저희 나라에 오더를 내릴 때마다 조금씩 수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단순 환적으로 보지 않아서 FTA 협정 적용이 어렵습니다. 프랑스에서 바로 직접 수출된 걸로 보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수출자가 스위스산 물품을 구매를 해서 수출할 경우 EU FTA 적용 가능하느냐? 이거는 직접 운송은 충족하지만 원산지가 스위스이기 때문에 아까 스위스는 EFTA 적용 대상 국가이기 때문에 EU FTA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스위스로부터 우리나라 직접 들어왔을 경우에는 한 EFTA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독일에 있는 생산자로부터 핀란드 수출자가 구매를 해서 수출했을 경우는 EU FTA 협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EU 국가 내에서 운송이 이루어졌고 원산지가 EU 국가이기 때문에 FTA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EU는 하나의 국가로 보는 겁니다.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FTA 체결이 다 됐다고 해서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다 원산지 증명서를 옳게 발급했다고 해서 수입 FTA 적용이 가능한 게 아니라 수입자가 형식 요건에 맞춰서 수입 통과 당시 FTA 협정 적용 신청을 해야 됩니다. 수입 통과 당시에 협정 적용 신청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수입 통관 후 사후 협정 적용이 가능한데요. 지금 당장 FTA 적용을 안 받더라도 수입 통관 수리 일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까지는 FTA 협정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아직 인증수출자가 없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못 해주지만 지금 인증수출자를 받아서 지금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도 나중에 니네 환급받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수출할 때 당장 원산지 증명서를 못 끊어주지만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1년의 범위 안에서 원산지 증명서만 수입자한테 제출해준다면 수입자는 FTA 협정 적용에 따른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FTA 컨설팅한 사례인데요. 이런 유사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S화학이라는 업체인데요. 지금 직원 수는 15명이고 매출액이 한 22억 원인 중소업체입니다. 지금 수출하는 물품이 핫스탬핑 포일, 전사지인데요. 이게 물품에 대해서 저희 쪽에 컨설팅이 들어온 이유가 수출 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 그 다음에 인증수출자를 받기 위해서 저희 쪽으로 컨설팅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HS 코드가 지금 두 가지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수출자는 지금 이쪽 HS 코드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수입자는 아니다, 니네 HS 코드는 이거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출자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 이유가 지금 기본 세율이 해당 EU 국가에서 0%였습니다. 즉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안 해줘도 FTA 적용받는 효과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유도를 했었고요. 하지만 실제로 품목 분류를 했을 때는 3212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기본 세율이 6.5%고요. EU FTA 적용받았을 경우에는 0%입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이 지금 4908로 갔을 때는 4단위 3번 변경 기준으로 결정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번 변경 기준, 그다음에 부가가치 기준 40%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해당 수출 물품에 대해서 BOM이라고 해서 원재료 내역서를 살펴본 결과 이 HS 코드도 전부 다 저희가 원재료에 대한 HS 코드도 저희가 다 확인이 되었었고요. 이 원산지 확인서는 이 원산지 포괄 확인서 내용을 바탕으로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가, 가격, 구성 비율까지 전부 다 저희가 계산을 했고요. 원산지 판정 결과 지금 요거는 3번 변경 기준이니까 비원산지 재료만을 봤을 때 3212와 동일한 HS 코드가 없으므로 HS 코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원산지가 한국으로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런 충족된 내용을 바탕으로 FTA 교육이 들어갔고요. 인증 수출자 제도를 받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고, 관련 자료를 전부 다 구비를 해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청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이 내용은 좀 부족하다, 이 내용을 좀 추가해 주십시오 해서 결국엔 관할 세관에 신청해서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 폴란드 수출가 바로 증가가 됐고요. 원산지 증명 가능함에 따라서 미국 또는 기타 다른 국가로 수출 시장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품목 분류를 통한 바이어 간의 신뢰감이 구축이 되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보다 FTA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비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EFTA 적용 오류 사례인데요. 지금 스위스에서 금괴가 들어왔었습니다. 금괴의 세율은 지금 기본 세율 3%였고요. EFTA 적용을 받으면 0%가 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관에서 가만히 보니까 금괴 수입량이 EFTA 체결 이후 급증했기 때문에 원산지 사후 검증이 들어갔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니까 금괴의 HS 코드는 710812라는 HS 코드인데요. 원산지 결정 기준은 CTSH, 즉 다른 소호에 해당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지금 물류 흐름을 보면 저순도 금괴를 들어와서 고순도로 정량 공정을 스위스에서만 거치는데요. 원재료에 대한 HS 코드가 710812, 수출 물품의 HS 코드도 710812였습니다. 즉 원산지 결정 기준이 충족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EFTA 적용 대상이 아닌데 FTA는 그 수입 통과 당시에는 형식적인 요건만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EFTA 적용받아서 영세율로 수입 통과를 진행했습니다. 만약에 스위스에 있는 생산업체가 금광석을 수입해서 금괴를 생산했다면 3번 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원산지기는 충족을 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 추징을 당했는데요. 수입한 7개 업체에 대해서 관세 탈루액 59억 원을 추징을 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 준비한 FTA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